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매우 불안한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항상 저에게 유시민 불러와라 이런 요청이 항상 들어옵니다. 해서 오늘도 역시 유시민 작가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녹화가 조금 길어지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를 사람이죠. 최진봉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다음 일정을 취소하고 왔습니다. 오? 다음 방송을 취소하고 그러지 마세요. 종편 방송을 취소하고 왔다고요. 끝까지 가셔도 갑니다.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끝까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와 주셨습니다.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부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일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일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미안한데 저도 죽겠어요. 유시민 권하는 사회. 좋은 사회는 아니거든요. 네. 참 힘듭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힘듭니까? 네, 원래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제도를 빨리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 말고. 더 좋은 제도를 개발을 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제일 좋은 제도라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덜 나쁜 제도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일 덜 나쁜 제도. 네. 우문현답이다 진짜. 우문은 아니야. 야, 뭐가 우문이야?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냐 진짜. 우문은 아니야. 저 말리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분에게 흠뻑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읽은 책이 정영진 씨의 시대유감이거든요. 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샀어. 그걸 다 읽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청춘의 독서를 읽었는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진짜 좋아. 이 시대에 압도적인 뇌생남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는 왜 유시민 작가 맞아. 계속 모시는지 몰랐어요. 갑자기 그냥 유명하니까. 유명해서 유명한 줄 알았어. 유명하고 할 말하고 눈빛 살아있고 건강하고 그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진짜 이 책에는 본인이 이제 청춘 때 읽었던 도서들을 본인이 30년 전에 읽었을 때랑 30년 후에 읽었을 때 느낀 점 뭐가 달라졌는지 근데 여기에 소개된 책이 거의 15권인데 제가 앞으로도 읽을 계획이 없는 책들이에요. 진짜 다 어려운 책들이야. 근데 이 지식인은 이런 책을 읽을 때 이런 걸 느끼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걸 훔쳐볼 수 있는 나 어제 밑줄 그으면서 봤어요. 그걸 느꼈다는 게 엄청난 수준이죠. 대단하네. 느낀 게 대단하다 이런 말은 네. 오연혜 씨를 지나치게 그 폄훼하는 말 아니에요? 왜 이렇게 띄엄띄엄 봐? 또 자기 책 읽었다고 또 지나치게 고평가하시네. 아니 내가 4월 4일 날 여기 수요 난장판인가 라이브인가 하여튼 모르겠다. 우리 네. 탄핵 인용된 날인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네, 지금 처음 라이브로.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신경안정제의 역할은 끝이고 그랬죠. 이제 그 무슨 세정제, 살균제 뭐 이런 거나 할까 했는데 맞아. 오늘 또 이게 신경안정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모르겠어요. 매번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번이 역대급 고통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저한테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문자로 이런 거 잘 안 보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꼭 대법관들 뭐 탄핵해 주세요. 고등법원 판사 탄핵해 주세요. 이걸 막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만큼 느낌이 크다는 그러니까 저도 거예요. 탄핵 인용 직후에 나와서 방송 한번 하고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가면 되겠네 이래서 이제 아까 그 책 맨 뒤에 한 꼭지 새로 쓰고 뭐 이렇게 문장 선보고 이렇게 개정판 준비하느라고 나도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정치 비평은 뭐 그전에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줄이고 원래 하던 일을 해야지. 책 작업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5월 1일 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네. 딱 한 번만 더 하자. 신경안정제. 그러고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조금 약의 농도를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고통이 굉장합니다.
불안감도 굉장하고요. 그러니까 그간의 법비들이 검찰을 중심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그랬었죠.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법원이 뒤에 숨어 있는 게 늘 아쉬웠고 네. 그래서 처음 계엄 초반부터 내가 조희대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다 드러내줘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한데 너무 심각해 지금 이게 해놓은 짓거리가.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람도 사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 뭐 어떤 사회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 내란이라는 것은 일종의 열병 발작 이런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한밤중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의 밤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발열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네. 이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었어요. 네, 맞아요. 1차 내란이 작년 12월 3일 밤에 있었고 2차 내란이 이제 한덕수, 최상목 등등의 이 관료들의 난, 이 대행들의 난, 이게 2차 내란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왔었고요. 네. 이제 세 번째 내란이 조희대의 난 또는 이제 법비들의 난, 뭐 도적비자,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도적대들의 난이죠. 이게 지금 3차 내란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열병,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이 발열을 동반한 이 병이 한번 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친위 쿠데타였고, 그다음에 진압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란 잔당들 혹은 내란 일당들의 반격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의 내란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가 어디에 숨겨져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열병이 한번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징후를 뚜렷이 느끼지 못했으나 네. 우리 몸을 골병들게 만들고 있던 여러 요소들, 네. 후유증 같은 네, 건가? 그 고위 관료들, 아, 네. 법관들, 뭐 검사들은 그 전부터 이미 나타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군 장성들 뭐 등등해서 그다음에 뭐 민간 무슨 헌법 전문가, 형법 전문가, 로펌, 법률 회사들 이런 것까지 지금 한국 사회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암적인 요소들이 다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너무 적나라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 표현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게 뭐냐 매번 저는 그렇게 한탄을 했는데 맞아. 그렇죠. 내가 지금 봤더니 윤석열은 억울해. 아이 뭐 억울한 건 아니고 이 부패한 뭐 엘리트 카르텔들이 윤석열이라고 아는 아이를 대통령으로 그냥 세웠던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예, 이거 내가 그동안 좀 잘못 표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본인들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한 거고 네. 윤석열을 세워놓고 본인들은 본인의 헤게모니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 그랬던 거죠. 것 같아. 사실 그 전에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이회창이라는 경기고 서울법대 예, 그 서울대 내란과 예, 그거를 중심으로 그래요. 이게 누구의 세상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짓겠다라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2번 될 뻔했다가 안 됐죠. 근데 그게 아슬아슬하게 실패하고 한이 맺혀 있었거든. 아. 근데 윤석열을 통해서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유감없이 다 보여주고 한 방에서 무슨 명현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뭐 약 먹고 나면 이렇게 쫙 올라오는 두드려 더 보라고. 아파지죠. 네, 그거. 꼴 평생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었을 때 아. 금단 금단 증상 현상. 아. 금단. 이런 거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밤 이후에 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일종의 금단 증상을 느끼면서 네. 곳곳에서 발작하는 거야 이게.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어디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대부분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이제 언론, 검찰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부는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네. 고위 관료들, 아, 이 모피아들, 얘네들이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카르텔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 판사. 최강욱 변호사도 못하고 공직자도 할 수 없는 최강 유튜버. 네, 최강 유튜버가 평소에 늘 주장해온 이 법비 이론, 이것이 그냥 망상이 아니고 그렇지. 실제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알게 되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꼭 세상에는 어떤 나쁜 일도 오로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열이 한번 확 나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전부 정밀하게 진단하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잘 치료했을 때. 그렇죠. 그렇지. 네. 너무 다행스러운 게 이게 드러나는 게 얘들이 막판에 몰렸다고 생각하니까 다급해서 너무 유치하고 저질스럽게 해버리니까 이걸 식별하기가 너무 쉬워. 근데 궁금한 거는 과거에 진보 정권의 대통령들이 많았는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는 금단 현상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이상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나타났죠. 일단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전효욱이 했던 다음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다라는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렇지. 그게. 예.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고 이것들이 역풍을 한번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그냥 선거를 통해서 지들이 계속 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볼 때는 걔들 기준으로 노무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인 거야. 성장 과정이나 학벌이나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명문 상고라도 나온 저걸로 얘들이 뭐라도 이거 고등학교는 나왔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은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렇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다녔으니까. 공장 다녔잖아, 공장. 그러니까 내가 왜 작년에 여기 나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암세포론에 빗대어서 이제 이 국힘 네. 당이나 이런 윤석열 정권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때 이제 그 한 얘기 중에 내가 암이 원래 발병했던 환부가 있는데 거기 수술을 하면 다른 데서 막 암세포들이 증식해서 그걸 전이되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게 전이된 게 아니고 음. 원래 거기 원래. 있던 그러니까 암세포가 옮아간 게 아니고 거기도 원래 암세포가 있었다고요. 이게 한 곳을 도려내니까 다른 것들이 골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한 외과 수술이 그 우리가 고기 있는 암만 발견을 했을 따름이지 사이즈가 작은 암들 그러니까 10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돼야 뭉쳐져야 사진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만 개, 200만 개 정도로 증식한 암세포는 사진에 안 잡혀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이 암의 환부를 도려냈잖아요. 네. 국회에서 1차 시술을 계엄 해제를 하고 네. 탄핵을 해서 1차 시술을 했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1차 시술, 예. 국회 탄핵이 2차 시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3차 시술력을 드러냈잖아요. 네.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이 암과 교신하고 있던 다른 암 조직들이 차례차례 걸기한 거예요. 그게 한덕수, 최상목 등등의 모피아들. 아. 예? 네. 그다음에 거쳐서 대법원까지. 조이대. 이게 서로 교신하는 암세포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를 우리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과제는 어떻게 이것들을 적절한 첫 시술을 하고 시술이 필요한 데는 그 요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 그렇죠. 이제 이거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돼요. 네.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비관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내란 세력이고 아, 그건 네. 맞죠. 우리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예요. 국회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법부는 시험 봐서 제도로 된 사람이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도 국회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네. 아,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헌법에도 맨 먼저 국회가 나와요.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게 딱 첫 문장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에 의거해서 이 내란을 차례차례 다 진압할 수 있어요. 이 사법부의 마지막 3차 내란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욱 씨는 이 범죄를 적발하고 도려내고 진압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흥분해서 막 비탄에 잠긴 소리를 내냐고.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솔직히. 아니 근데 이것도 웃겨.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많은 게 국회라고 하셨는데 국회는 막 조롱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뭐든지 다 해도 되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없는 사법부는 비판해도 욕먹고 뭐 잘못했다고 얘기만 해도 완전 쓰레기 취급받아. 네.
이게 너무 견제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판사가 잘못했을 때 제대로 처벌한 역사가 없잖아요. 처벌한 적도 없고 비판도 못했다니까. 네.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얘기하면 뭐 최강 유튜브가 얘기하면 저 성격 나빠서 저래 맞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법도 존중 안 한다고 그러고. 너무 과격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아무리 비판한들 야 재판에 대해서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무시하고 깔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재판은 어떤 재판이든 존중받아야 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 이런 논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사실 과거에는 검찰 비판도 함부로 못했어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법원 비판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를 하다 보면 소소한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사들이 다 10명이 다 소소한 위반이 있어도 나만 평소에 검찰을 깠기 때문에 나만 기소할 거냐. 이게 기소편의주의야. 그렇지. 그죠? 그러고 나면 법원에 가면 평소에 내가 법원도 깠어. 그럼 판사가 보고 이거 많이 깠던 놈이네. 이거 최강욱이네, 이거. 그러니까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교만, 독선 이런 것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하고 결합하면 법원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사법화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법치주의가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번에 두 분의 이번 소수 의견인데. 대법관 소수 의견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이 그분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사실은. 아. 그리고 정확히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은 정확하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냐면 네. 대한민국이 이제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에 근거해서 방송에서 논평하잖아.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나이브하다고. 그렇지. 나이브하다고 지금 법 얘기 좀 그만하라고. 세상 물정 모른다. 그 나이브라는 말이 물정 모르는 그런 뜻이거든요. 물정 모르는. 네. 이게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간다는 방증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딱 시작이 이제 그거예요. 야, 내라는 법에 있어서 일으킨 거야.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셔서 참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포문을 이 물꼬를 터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 사실 민주당에 있을 때 이제 대법관 동의안이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그걸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네. 민주당이. 뭐 저기 그 800원 판사 오석준 뭐 이런 거 아, 다 오석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부에서 이거 확실하게 날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 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람 또 보낸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때는 이제 무슨 논리가 있었냐면 아니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인데 그 사람이 제청한 사람이니까 김명수를 어느 정도 그걸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서 김명수가 안 그래도 임기 막판인데 오석준까지 날리면 김명수는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나간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얘 날리면 더 못된 애 데리고 온다. 네, 뭐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은 안 받아줄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 나중에 혹시 저기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고 있어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었던 거야. 분명히 있고 근데 그 말을 자기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이재명 대표 핑계를 댔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많은데 불리하다. 굳이 사법부를 자극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제가 아니 그거하고 저거하고 상관없다. 그거 그러면 잘해준다고 그래서 쟤들이 봐줄 것이냐. 봐주고 그거 전혀 절대 그렇지 않다. 증명됐어 이번에. 네. 10명 다. 그러니까요. 조희대 포함해서 10명 다 했죠. 그게 막 속이 터져 죽겠다네. 그러니까 저를 오히려 막 이렇게 뭐랄까 과격분자. 자제를 시켜. 너야말로 재판 최강욱이 많은데 진짜 네가 너무- 자꾸 그러면 너무 튀어. 너만 손해야.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면 아니 나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해도 안 먹혀 그게. 안 먹혔어요. 그래서 보면 뭐 오석준이라든지 조희대도 청문회 때 그 조희대 이슈가 있었더만.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다 파묘 중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중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동의를 해줬던 거지. 자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다 아는 얘기고 이제 아. 그 최욱 씨가 뭐가 불안한지 나는 안 불안하거든 지금. 참 나이브하셔. 나는 안 불안해. 왜요? 뭐 진짜로? 맹자 이런 거 다 읽으셔서 안 아니 그게 불안하신 거 아니고 아니에요? 지금 상황 이렇게 보면 네. 막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은데.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불안해 물어봐봐요. 내가- 일단 저는 네. 일단은 화가 나는 게 하나가 있고 불안한 게
두 번째예요. 네. 왜 화가 나냐면 일단은 얘네들이 하는 행태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첫째. 아니, 그건 됐어. 아,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화내봐야 소용없어. 네. 그거는. 아, 그거는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불안감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덕수라든지 김문수라든지 그래서 이따위 사람들이 당선이 될까봐. 아. 다시 말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까봐 아. 낙마할까봐. 왜냐? 지금 하나 확실한 것은 사법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법부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거 먹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마음 먹었어. 그럼 이거 안 밀어붙일까요? 그들의 머리를 다 쥐어짜서 어떻게 해서든 해내려고 하겠죠. 하겠지.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쪽에서 그렇게 하리라는 거는 지금 이미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고법이라든지. 서울고법에서 하루 만에 와. 집행관까지 네. 뭐 인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심지어 두 군데나. 네. 인천지법이랑 와. 서울 남부지법이랑 보냈잖아요. 근데 대단하더라.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대항 수단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근데 민주당과 국회가 이제 국회의 권한에 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다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연대하는 여러 정당들과 함께 국회를 꽉 잡고 있어요. 네. 이게 3분의 2가 안 될 따름이지 과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 이제 15일 날 지금 공판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쪽의 목표는 그러니까 조희대의 목표는 네. 6월 2일까지 예.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형 확정. 예. 그렇죠. 그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우리 쪽의 목표는 뭐냐? 어떤 재판도 이나 오늘 이후로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어떤 재판도 그 15일 파기환송심 네. 첫 공판 네. 그것이 안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날만 안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재판들도 다 선거운동 기간에 다 연기되도록 만들고 네. 하여튼 6월 3일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도 안 열리게? 안 열리게 하는 그게 거예요.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어떻게요? 우선 우선 15일 날 공판을 하려면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네. 송달이 돼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 본인에게 아니면 이재명에게 이재명에게 피고인 이재명에게 전달이 돼야 돼. 전달. 근데 그거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 집에 지금 선거운동 때문에 막 다니고 있으니까 집에 없을 거 아니야. 네. 네. 대표실에 보내도 수령 안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인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최강 유튜버가 다 얘기했어. 그 사람들은 인천지법 집행관은 인천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고 아. 남부지법은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건데 직장이 있어서 남부지법 집행관은 남부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야. 그죠? 아, 네. 다른데 못 가요? 못 뭐 가요. 강원도 그럴 권한이 네. 없어요. 아,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집에 안 가고 국회에 안 오면 되는 거야. 일단 지금 댓글이 지금 나이브하다고 많이 뜨는데. 두 번째 모든 재판을 선거운동 기간에 다 이후로 연기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12일까지. 그 12일까지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결정 안 하면 탄핵해야 돼요. 네. 탄핵해야죠. 탄핵하면 재판 열릴 수 없어요. 아니 저 15일 재판이. 자, 제가 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12일까지 시한을 줬고 네. 그때까지 기일 변경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죠. 그럼요. 네. 탄핵을 하면 또 서울고법은 재빠르게 또 다른 재판부로 네. 바로 또 배당을 해버립니다. 네, 배당해서 또 집행관 시켜서 또 보내겠지. 집행관 250명을 투입시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준비에 들어갈 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탄핵하느냐는 이제 이 작전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네. 피차간의 법 기소를 동원해서 네네네. 피차간의 수싸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총을 열어서 집행부에다가 탄핵을 포함한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걸 다 위임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도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싸움은 판사들은 법은 잘 알지 모르지만 싸움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요 민주당은 싸움의 전문가들이야. 아 그러네. 예, 수많은 전투 경력을 지니고 있는 요 집단하고 이제 저 싸움을 업어로 하는 요 국회의원 집단하고 그냥 법복만 가지고 뭐 그냥 지 맘대로 하던 판사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가? 뭐 대법원장 하나만 먼저 탄핵하냐, 뭐 9명 포함해서 10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냐,
고법 부장판사 지금 이재권 부장판사 포함해서 배석판사 둘까지 그 대등재판부 네. 합의고 거기 3명을 다 탄핵하냐 이재권 혼자만 탄핵하냐 이런 복잡한 수사함들이 있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탄핵하냐 그거는 민주당이 맡기라고요. 어. 알아서 해요 거기서. 그 전문가니까. 우리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대 축구 시합 하는데 월드컵 본선 가가지고 와씨 그거 패스를 왜 그렇게 해? 뭐 아니 그 슈팅을 깔아서 차야지 왜 위로 차냐고. 그럼 뭐라 그래 축구 선수들이 야 네가 해 네가. 그나마 지금. 그 정도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창호하고 조은현이 바둑 두고 있는데 왜 그 따도 왜 그 자리가 따도. 앉아가지고 초수를 저걸 저기다가 안 두고 이건데 그래? 거기 선수들이에요. 그래요? 선수들한테 맡겨놔요. 그럼 선수들도 이렇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것까지는 나는 이제 우리 그때 나는 사실 좀 불안했어요. 네. 그걸 불안하다고 날짜가.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봐요. 그냥 무죄로 해서 상고 기각할 거면 천천히 하지. 어차피 재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중단되는데 그걸 뭐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로 털어주기 위해서 서두른다는 거는 상상할 수 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지기현과 아울러서 조희대 이름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그 논거는 뭐냐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항소심 완전 무죄를 엎으려면 정밀한 법리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하기는 어렵다. 네. 고로 이렇게 일정을 빨리 잡았다는 것은 무죄다. 그냥 상고 기각이다. 음.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렇습니다. 조이대가 뭐 털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돼 해서 사람들이 이건 상고 기각인가 이렇게 갔던 거지. 그렇지. 생방송 중계도 나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대국민에게 그러니까 생방송. 미친 자들의 미친 짓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진짜. 상식과 법리에 의거해서 네. 그걸 예측했던 분들을 나이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부위는 암세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거기 암세포가 터져 나온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진했다. 싸움의 기술이 있느냐? 저는 이제 이 사법 관료 집단이 법원 관료 집단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이는 징후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 너 6만 페이지 다 읽었어? 12명이 다 읽었어?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니까 네.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읽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읽었다고 했어.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로그 기록 내놔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힘 같은 경우면 싸움을 해본 양아치 집단 같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원래. 내가 언제 봤다 그랬어? 내가 언제 스캔을 했다고 그랬지. 봤다고 일로 바꿨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봤다고 그랬어? 막 이렇게. 그게 싸움이거든. 그게 싸움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로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흘리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제목이 뭐였습니까? 상고는 원래 다 안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봤다는 자백이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또 제목이 바뀌어요. 상고심판 구조를 잘 모르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익명의 관계자로 숨어서 했잖아요. 네. 그게 이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긁혔다는 거예요. 원래 대법원은 말 안 해. 네. 원래는 원래는 말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되는 놈들하고 말 섞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꾹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판결하면 그만이야. 니들이 어쩔 건데. 근데 지금 거의 수다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급하다는 거구나. 그럼 실제로 이게 그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조이대가 처음부터 이 날짜 다 헤아려 보고 6월 3일 전에 날릴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이걸 시작했겠냐. 맞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불안론의 근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우 전략적일 것이다. 조이대가 바보냐. 그렇지. 전략적으로 다 그게 법을 다 아는 애들인데. 바보야. 근데 바보야. 그거를 바보가 아니라고 전제하니까 얘기가 자꾸 안 풀리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의 원인이 뭐냐 하면 불안감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권자 시민들의 투표권을 공격해 온 거잖아. 네. 그러니까 기호 1번 후보를 삭제해 버림으로써 무투표 당선시키겠다는 거야. 와, 심각하다.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지금 나의 참정권, 나의 헌법상의 권리를 대법원한테 뺏기게 생겼기 때문에 네. 화도 나고
이거 못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히 네, 뺏기면 어떻게 맞아요. 하지? 불안하고.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잖아. 지난번 항소심에서 유죄했으면 5월 1일 날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어. 3월 26일에 네. 만약에 유죄 나왔으면 끝났다고. 그럼요. 아찔하다고 나 그 생각하면 아주 내가 아찔해. 김문수 대통령이라고 그래. 통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아니 5월 1일 날 아웃시켰으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직 열흘 기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냈어요. 그럼 어. 그래도 대선은 또 이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거든. 그렇습니다. 속도전인데 그러면 조희대는 뭘 했냐 하면 원래 2심에서 유죄가 올라오면 5월 1일 날 보내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못 보냈네. 그렇죠. 무죄 와가지고 네. 그럼 다시 보내야지. 그렇죠. 그 생각만 한 야,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단순하게. 후다닥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한 거야. 음. 했는데 지들이 어쩔 건데라고 했는데 어쩌고 있잖아 지금. 아. 지금 다 탄핵당하게 생겼어. 이 국회가 감히 우리를 탄핵한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헌법에 다 있는데 그 사람은 헌법을 잘 몰라. 어. 헌법에 제적 의원 과반수로 그냥 탄핵하게 돼 있다고. 조이대 외 9명은 단 한 번도 자기들에게 도전을 해왔던 세력들이 없었구나. 단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 겪어본 적이 없어. 상상한 적도 없어. 그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렇지. 것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항상 봐줬기 때문에 사법부의 일은. 상상한 적도 없었고 실제 그런 적도 없었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리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맨날 맞고 다니는 고등학생을 네. 어떤 옛날 싸움 좀 해본 아저씨가 갈치잖아. 네네. 백윤식 씨인가? 네. 갈치는데 배우가 그거잖아. 맨날 폰만 잡고 이렇게 싸움만 하는 놈은 너 그러다가 좀 이따 피똥 싼다? 이렇게 하고 와라바시 딱 나무젓가락 딱 꺾어서 팍 찌르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대법원에 대해서 무기가 다 있는데도 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맞아. 맨날 빈손으로 말로 아. 이렇게 투덜투덜만 해왔단 말이야. 네. 근데 저쪽에서 암수를 쓴 거잖아. 이게 지금 이 싸움의 양상은 서로 말로 다투는 또는 법으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고 뭐 권한쟁의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이 법과 법률과 관행과 자기들 내규를 다 어기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협지에서도 서로 겨룰 때 초식이라고 그러잖아. 서로 정면으로. 정해진 초식이 있어. 근데 이걸 안 하고 어. 암수를 쓰는 거잖아. 어. 암수 반칙을 한 거라고. 테이블로 머리를 찍었어. 예. 그러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반칙을. 갑자기 돌멩이로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꺾어서 찌르는 게 정당한 거야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꺼내는 거야. 유시민 작가님 말씀에 좀 보태자면 조희대의 생각은 아까 말씀처럼 원래 항소심에서 유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오면은 빨리 내가 정리해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서 내 손에 피를 묻혀야겠네. 여기까지는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생각할 때 내가 대법원장인데 그리고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 들어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생중계로 국민들한테 이재명은 이러이러하게 거짓말을 한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대로 판이 확 뒤집힐 거라 생각했어요. 선거에 왜냐하면-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아.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용을 하거든. 음.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이가 저 용산에 가서도 막무가내로 달린 게 지가 검찰총장 때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똑같아. 생각하는 수준이나 사고방식이나 이 틀이 조희대도 그 안에서만 쭉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조희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처음 국민들 앞에 가서 이걸 얘기를 하면 이건 흔들린다. 이거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개뿔 흔들려. 예. 아니 이재명 지지 여론은 더 강해졌죠. 강고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야 간에 지금 정당 간의 우열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네. 약간 일부 여론조사에서 변화가 있어 보이는 정당 지지율이 붙었다 이런 것들은 그 최종 경선에 여론조사 반을 썼기 때문에 아. 그게 포함돼서 가동되어서 그냥 수치상 붙은 거예요. 이거는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론은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해졌고 민주당.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는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지금 무기를 다 꺼내와서 지금 장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일단 장전하고 탄창 끼우고 조희대는 그거 보고 있겠죠. 보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12일 날까지 니네
안 하면 이제 쳐들어갈 거야. 네. 라고 지금 선포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안 쓴 거는 니들을 존중해서 안 썼던 거야. 근데 니들이 반칙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쓸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통보를 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열을 논하면 누가 우위에 있다? 아, 국회가 국회다. 우위에 있어요. 그런 어떤 무게의 면에서나 여론 지형의 면에서도 그런데 그 여론 지형은 조희대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희대는 그러니까 이런 상상도 싸움을 못했겠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네. 여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 들어보니 그리고 그러네. 또 하나 이 싸움에 이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거나 소수거든요 지금 사법부가. 네. 그리고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게 시간이 한정이 돼 있고 되게 촉박한 상황에서 되게 무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 지금. 형사소송법 무리수를 써야 때문에 되는데. 마음대로 싸울 수도 없어 자기들은. 예. 근데 무리수를 써야 되는데 얘들은 애초에 그 법안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전제가 또 국민들 머릿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싸우면 일단 국민 지지는 절대 못 받아요. 그러면 내부 결속이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네. 나 우리 조희대 건드리면 우리도 하는 거 다 해가지고 내가 다 죽일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뭘로 죽일 건데.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법부라는 이 구성의 특징이 전에부터 유시민 선배님 그랬잖아요. 사법부라는 건 관념 속에만 있는 거고 개개 판사들이 그냥 있는 거다 별개로 다 군집으로.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지금 나 조희대 때문에 판사 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결집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싸울래야 싸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특별히.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희대는 5월 1일에 이재명 날릴 생각이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희대 빼고 나머지 대법관 9명 그리고 지금 서울 고법 이 자식들도 예. 아주 문제가 많은데 예. 이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서로 좀 조율이 된 상태에서 큰 흐름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얘기도 내가 작년부터 이제 그 내란 나고 나서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불안감에 빠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할 때 빠지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내다보고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빅브라더가 네. 있다.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음모에 입각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이러면 공포감에 살아요. 아, 그게 접니다. 그게 저예요. 근데 이 윤석열의 내란부터 시작해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쪽도 양 진영 모두가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든 민주 세력이든 전체를 컨트롤하는 센터는 없어요.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표와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동원해서 각자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쪽 조희대와 그 사법부의 뒤쪽에서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어느 로펌에 뭐 S 모 변호사가 어찐다 뭐 M 모 변호사가 어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뒤에서 컨트롤하는 존재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황 전체를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주체는 없다 지금. 없어요.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대결 중인데 네.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민주당이에요. 어. 법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대선 때까지 남은 4주 동안. 네. 법원은 아주 소극적인 기관이에요. 검찰이 특히 형사법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다루는 데라고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국회는 법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으면 다 탄핵할 수 있어요. 마음 딱 먹고 쓰기 시작하면 아. 예,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최욱 씨 질문이 대법관들은 독자적인 의견으로 9명. 한 거냐? 네. 저 고등법원 이재권이는 왜 이러는 거냐? 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9명 중에서도 특히 그 두 분의 그 소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충 의견을 낸 5명이 명. 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5명을 주목. 여기가 돌격대예요. 돌격대. 네. 진짜 5명이 돌격대인데 이게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거기다 써놔가지고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무슨 개소리를 거기에 사실 써놨는데 불법 재판의 증거를 많이 자백해놨더라고 보충 의견에.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판결문의 특징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아주 저열한 판결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보충 의견을 쓴 5명이 더 골 때려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서경환, 이수견, 그다음에 박영재,
박영재. 와, 박영재는 신숙희, 마용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용주 왜 임명 안 했던 거야? 그동안에? 여기 지금 이수견 하나만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 아니에요. 어. 그리고 4명은 다 서울법대 내란과고 서경환만 저보다 대학 선배고 나머지 3명 다 후배거든요. 근데 그래요?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이대 참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가장 신복이 누구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 차장이야. 그래서 양승태 때도 법원 행정처 차장 임종원이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왜 법원 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장의 신복이냐? 굳은 일을 대법원장의 의중에 있는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고 나중에 대법관 시켜주는 자리야 그게. 원래 옛날부터. 근데 그 박영재가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신숙희는 법원행정처의 실장 출신인데 여기다가 여성 몫으로 한 명씩을 둔 자리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숙희 입장에서는 이 조이대가 은인이야 은인. 자기를 출세시켜준 은인이에요. 마용주는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에요. 수석재판연구관이라는 건 뭐냐면 대법관들이 지금 봤다는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가 수석재판연구관이에요.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일매일 대법원장한테 찾아가서 문안 드리고 보고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박영재가 주심인 것도 제가 보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놈을 주심으로 박아놓고 그리고 형식적인 주심이었잖아요. 얘는 기록도 보기 전에 전압으로 가버린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도 토를 안 달 사람을 해놓은 거야 지금. 이걸 만약에 주심을 이윤구 대법관이나 오경미 시켜놨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거 전압에서. 예. 그게 서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박영재 대법관이 네. 이제 그네 명 중에 주심으로 된 하나로. 서부에 예.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 서부에 보내놓으면 합의가 안 되고 네, 절대 안 돼요. 시간만 끌기 때문에 거기를 제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와서 그렇죠. 네. 전합으로 전원 합의체로 올라온 거예요. 와. 이제 다 이제 재구성이 사건이 다 재구성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뻔히 보이고 근데 그렇게 사사로워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라고 사법관료라고 말을 하는 와. 게 처참하다.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거는 처참하다. 씨. 야, 저 대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는 저찌인데 대법관이 되면 저스티스라고 불러요. 우와. 호칭 자체가 달라져. 영미법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지혜의 9기둥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9기둥. 근데 이것들은 기둥이 아니고 그냥 쫄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쫄자들 3명을 내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판사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이제 그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먼저 빨리 이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설득이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의 본능을 배제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이나 권한대행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예. 헌법재판소장은 333으로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장은 그냥 원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극명한 차이가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이 8대1로 극단적인 소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는 절대 불가능해. 내가 지난번에 한번 대법원장이 다 설명했잖아요. 대법관을 추천하잖아. 네. 제청하잖아.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제청해야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묻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딱 나서 가지고 아니 대법원장님이 하자는데 당신들 2명이서 지금 이러는 게 말이 안 돼. 우리가 딱 이렇게 하고 스크럼 짜는 아까 돌격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둥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고. 서울고법 형사합의 7부 이재건 부장판사는 대법관 지금 예비 후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막히게 생겼어.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권 얘기를 드리자면 이재권은 왜? 마용주하고 저기 신숙희하고 대학 동기야. 근데 이 기수가 23기인데요. 23기가 이미 3명의 대법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어려워 지금 기수의 대법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재권이가 5월 2일 날 그냥 저질러 버린 거는 원래 이게 제주도 출신으로 되게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착한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의 판사들이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그렇죠. 착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정통 법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속으로 엄청난 지 자부심과 자존심을 숨기고 겉으로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재권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조이대가 결행한 걸로 봐서 이게 법원의 누구도 이거는 대법원장이 그럴 만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대법원장이 독하게 맘먹고 저지른 거다라고 생각해 지금 다. 그러면 이재권은 그 전에 양승태 비서실에 있었던 비서실 판사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것인지를 비서로서 본 친구야. 이재권은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결행을 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보필을 해야지 나한테 문이 열린다라고 5월 2일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혔어. 근데 지금 아니잖아. 어떡하냐 이제. 그럼 심각해지네. 지금 심각해진 거야. 그럼 머리가 복잡하게 고민하겠지. 돼. 고민하겠지. 지금. 예. 지금 눈앞이 캄캄할 그렇지. 거야.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12일까지 답변 내놓으라고 해놨잖아. 그럼 고민하지 않겠어요? 골치 아프네. 그렇지. 그래서- 기일 변경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하고 이재권이가 물러날 수 있는 미끼를 지금 몇 개 마련해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들 방송 나가는 수요일부터 이게 하나씩 투척이 될 거예요. 이제 그거만 보면 돼. 이게 던질 거야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권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이 고위급 판사들이 여론에서 이렇게 가족과 신상이 털리는 경험이 네.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죠. 이게 그냥 근데 어느 정치 세력이 하는 게 아니고 네티즌들이 찾아내가지고 과거 자발적으로. 판결 다 파내고 그다음에 뭐 친인척 관계, 뭐 동창 관계, 무슨 결혼식 주례를 누가 받냐까지 다 파내고 있잖아. 뭐 아빠한테 주식을 다시 팔아서 뭐 70 몇 억을 차액을 하고 와. 그러고 뭐 그런 캐비넷도 다 열고 있어 지금. 뭐 입건된 거 뭐 이런 거 석건 다 네. 찾아내고 있잖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고 보고요. 12일까지 한번 보자고요. 5월. 5월 12일 이전에 이 재판 일정 변경을 하나 안 하나. 그렇지. 어. 그게 키야. 예. 야, 그거 궁금하다. 어떻게 할까? 이거 완전히 시작할 때는 진짜로 그냥 한번 밀어붙이자는 거였던 것 같은데 불도저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본인들이 이제 경험하지 않은 걸 당하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 촉탁을 받은 집행관들의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려고 해요. 일단 어떻게 하나? 빨간 나라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든. 근데 집행관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 그럼 누구예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일 뿐이고 전직 법원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알바하는 거 알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집행관이 또 임기가 정해져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무슨 조이대한테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만한 것도 없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했던 조성현 대령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밥도 먹으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송달 불능 보고서를 올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걸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사람들이 여기 끼어가지고 자기들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 지금. 네. 갑자기 자기들한테 원래 안 하던 짓을 그렇지. 자기들한테 하는 일이 아니야. 원래 그게. 우편으로 보내다가 네, 마지막에 돼도 안 하면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갑자기 얼마나 왔기 웃겨요. 때문에. 15일이 공판기일로 잡혔다는 건 언론이 보도해서 다 알아 온 국민이. 네. 네. 근데 공식적으로 법 절차상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은 아직 몰라. 그렇죠. 그렇죠. 피고인 잘 이재명은 몰라. 언제 알게 법적으로는. 되냐면 받을 그 때. 통지서를 받아야 아는 거야. 네. 공식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모릅니다. 몰라요. 네. 모르죠. 지금 몰라요. 너무 바빠. 몰라. 윤석열도 계속 안 받았잖아요. 아니 심지어. 실제로 모르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아요? 친해요? 이재명 대표님이랑?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대법관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를 해왔던 그러니까 것 그게 같아. 항상 문제라니까. 근거는 없어. 내가 뭐 본 적이 있냐 뭐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를 해왔어. 말씀이 뭐 다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사롭게 움직였다. 근데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사태가 펼쳐졌던 내란 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입 안 다물었어. 그리고 자기 뭐라고 했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얘기했잖아. 저 대법원장. 그러니까, 살펴보겠다고. 아니 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예. 지켜봐야 되는데 뭘 지켜봐? 뭘 지켜봐? 뭘. 이미 다 봤는데 뭘 아니. 지켜봐. 네. 수십 년 판사를 하는 사람이잖아. 네. 우리 헌법 77조 개헌법 앞단에 보면 국회에 대해서는 합법 합헌 계엄인 경우에도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근데 그날 밤에 국회 개헌군이 쳐들어가서 유리창 끼고 들어가고 막 다 봤잖아. 맞습니다. 뭘 무슨 검토해봐야 뭔 되는데. 절차를 거친지 뭘 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이것은 이미 한패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아 윤석열과 네. 그렇지. 그렇죠. 정신적으로. 맞아. 싸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맞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붙을 때 저쪽에서 보면은 왜 권성동, 그다음에 뭐 김재원, 뭐 박수영,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곽규택이 뭐 한동훈이 할 거 없이 그 김기현 막 너무나 뻔뻔한 표정으로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네. 어? 그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앞서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하고 아니면은 치워 그러고 가버리잖아. 어제 했던 말 다르고 오늘 했던 말 그러니까 다르고.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지 아. 그나마라도 싸움을 해볼 수 있는 뭐라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사람들 안다 그랬잖아요. 이수겸만 빼고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 그냥 야 이 자식아 이렇게만 해도 얼굴 빨개져. 아 진짜요? 애들이야 진짜 이게 이재권,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는 게? 아니 어떻게 아니.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아, 아니 실제로 내가 애들 데리고 얌마 이렇게 해봤어 내가 애만 학교 다닐 때 진짜요? 고귀한 분들이셔서 아, 오정 TV를 좀 모셔야겠네 이 여덟 분. 아니 그러면 여론이 진짜 중요하겠네. 그렇다니까. 여론이. 그래 지금 밤잠 못 잔다니까 여론이 폭발하고 여론이 그냥 국민들 여론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지금 그렇지. 엄청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지. 있어요. 지금 현재 실명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두 근데 명이나 했죠. 정권이 교체돼도 이 사람들이 내란범에 대해서도 이제 뭐 판결할 거 아니에요. 대법관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떤 견제 장치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 지금 내란 형사재판 관련해 가지고도 얘네들이 다 털어줬을 가능성이 있어. 자 봐봐. 얘네들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윤석열과 관계됐기 때문에 말을 안 했나 보네. 지금 보니까. 아, 이제 그 나하고 동향이거든. 그 동향. 조이대. 조이대 대법원장이 경주 그 월성 그것도 똑같아. 아. 예. 면은 다른데. 예. 예. 그런데 이제 경주 사람들이 성향이 어떠냐 하면 되게 순해요. 순한데 고집이 세. 아 고집이. 순한데 고집이 세다는 건 뭐? 순한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책이 없거든. 네. 맞아요. 이게 순하지 않고 뭐가 잔머리를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협이 돼. 눈치를 살피고. 근데 이렇게 순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 조이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거든. 그러면 그 헌법 몇 조예요? 84조. 형사소출을 받지 예, 않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불소추특권. 이거 해석이 아직 해석을 대법원이 원래 내놔야 돼요.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판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걸 했잖아. 네. 원래는 이건 중단하는 거다 이랬으면 이걸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 것 같아. 하려고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깝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그 조희대 씨. 조이대 씨. 잘 들어보세요. 특검 안 되니까 특검? 이번 이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그럼.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그렇지. 이런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서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전압기일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그렇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그렇죠. 이 공격을 그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점은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쇼츠로 잘 만들어봐요. 이재건 부장판사도 계속 이렇게 가시면 그렇지. 대법관 가는 앞길이 완전 꽉 막혀요. 꽉 막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로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소간의 어떤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 당일날 하루에 막 5가지 결정을 막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요. 예. 특검 대상이다. 이게- 이재권 판사님 편하게 사셔야죠. 그럼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거예요. 아니 편하게 뭔데 사셔야죠. 필요는 없지.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대법원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 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람,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쓰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게 대법원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할 수 있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뭐 밟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의대는 사법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은 검찰 개혁의 선봉자. 아니 정말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야. 안 전략적으로. 그랬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이런 네. 얘기 꺼내기 어려워요. 어려워. 네. 아니 더 맞아요. 어려운 게 그거예요. 대법관 숫자 늘리는 늘린 거 거하고 30명으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맞아. 거 이거는 말도 못 꺼냈던 얘기예요. 그렇지. 사실은. 심지어 5월 2일에도 대법관 늘리는 얘기를 했을 때 웃었습니다. 네. 지금 웃음이 안 나와요. 맞아. 늘려야지. 내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었잖아. 100명 지금은 안 웃겨. 그럼. 조희대 네. 대법원장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라고 계속 뭐 법원 행정처장도 얘기하는데 네. 이 탄핵 당하시면 헌법재판관들 앞에 가서 소명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앉아가지고.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셔. 그 얘기 좀 많이 해줘요. 그래. 윤석열이처럼. 그렇지. 출석. 좋다. 평생 피자가 붙은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 어. 근데 피청구인, 피청구인이지. 예, 맞아요.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 사실 심리도 받고요. 네, 신문을 봤죠. 의견 진술도 해야 되고요. 아 이거 좋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될 느끼게 거예요. 아 사법부 요거는. 개혁의 선구자가 되겠네. 아, 진짜, 진짜 조의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기들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라도 듣고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조희대가 목적 달성을 하려면 그 주변에서 이걸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아, 그때 네. 모여가지고 얘기해주고 전략 짜주고. 네, 조언해줄 사람. 끼케야 그런 얘기 해줄 사람들 수준이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 뭐 이런 것들하고는 그건 쌈거리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김기현, 나경원, 권성동 이런 것들이 붙어야 돼요. 막 그렇고 지저분하게 싸우는 것들이. 근데 그거는 또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 또 얘들은 한계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편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법원하고,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국회가 충돌하는 장면을 처음 봐요. 처음 보는 맞아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이게 좀 당혹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원래 민주주의 상권 분립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한 번도 우리가 못 겪어봤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 그 당혹스럽고 불안하기로 치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해요. 첫 경험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하면 지는 거야.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지금 더 걱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맞서 싸우기로 하고 힘들었으니까 잠깐 좀 웃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와 김문수 단일화. 쉽지 않아요. 아 요거 아주 꿀잼이거든요. 어떡해. 요거는 인생을 건 전투거든요. 예. 그 단일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아. 좀 해본 단일화 좀 해본 사람으로서. 근데 우선 이 단일화 게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과거에는 단일화 논의가 진보 쪽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맞아.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 민주당하고 정의당 뭐 이렇게 네. 늘 진보 쪽이 약해가지고 맞아. 서로 차이를 건너뛰어서 다 힘을 모으지 않고는 대항이 안 돼. 근데 보수 쪽은 어떨 때는 뭐 무슨 자민련도 나오고 어떨 때는 막 정조영 회장의 국민당도 나오고 어떨 때는 이회창 씨의 뭐도 나오고 뭐 막 그랬잖아. 자유선진당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걔들은 단일화하고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선거를 맨날 졌단 말이야 이쪽이. 근데 신압으로 언제부턴가 갑자기 단일화 논의가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 네,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도 안철수, 맞아. 윤석열. 윤석열 단일화. 네. 그래서 겨우 그거 해가지고 0.7%밖에 못 이겼잖아. 그렇죠. 근데 이쪽은 심상정, 단일화 안 되죠. 이재명. 이재명 단일화는 논의도 안 됐어. 네.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대선 또 왔는데 이번 대선은 그냥 민주당 쪽은 그냥 우뚝 후보를 세워놨고 저쪽은 지금 단일화 너 난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열이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보 쪽이 특히 민주당 나는 진보라기보다는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리버럴들이 자유주의 세력이 이 다수파가 됐어요. 우리 사회에 주류가 됐어. 그러면 우파 쪽이 소위 자칭 우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극우, 수구, 꼴통 이런 자들이 소수파. 지금 소수파가 된 네, 거예요. 그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그 자들이 한국논단이라고 무슨 사장검정 네. 토론회 한다고 후보 불러다 놓고 네 빨갱이 아니라는 거 증명해봐. 이런 거 하던 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민주화 이후에 30년이 걸려서 역전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류야. 이 생각 우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 아 옛날에 우리가 단일화 때문에 지지고 볶을 때 쟤네들이 이런 기분으로 우리를 보았겠구나. 근데 이렇게 한덕수 같이 비겁한 단일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거 너무 심각해. 근데 단일화 실력이 물론 우리 때도 물론 나도 단일 후보로 경기도지사 나가서 뭐 졌지만 4% 차이로 김문수 씨한테. 아,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또? 그러니까 나한테 이긴 사람들이 저기서는 잘 되더라고. 나한테 법으로 이긴 한동훈 2등 했죠 2등. 아,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나한테 선거에서 이긴 김문수. 에이 참. 근데 단일화를 보면 이게 이제 옛날에 이 진보 쪽에서 하던 단일화가 될 때 그 성공 요건이 몇 개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대의가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수 대중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주체들이 그 대의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세력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대의와 대의에 헌신하려는 자세만으로는 안 되고 이해관계의 절충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타협도 해야 돼요. 때로는 룰도 어느 정도 약간 승패가 바뀔 가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죠. 누가 확실히 처음부터 이길 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단일화는 게임을 안 해. 그냥 양보해 버리지. 그러니까 적어도 둘이서 게임으로 단일화를 하려면 어느 쪽이든 이길 수 있는 가능이 1%라도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그때 그 김진표 씨하고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할 때 99대 1로 봤거든요. 이길 확률이 1% 정도 있다. 네. 그래서 그 룰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나를 많이 찍어줘갖고 내가 된 거거든. 근데 지금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잘 안 되는 이유가 비등해서. 우선 대의가 없어. 아 이재명은 안 돼가 대의잖아. 이재명만은 안 돼. 야, 그거 좋았다. 그러니까 그게 대의가 될 수 국민이 없다는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시드키만 그러고 왜냐면 있어요. 국민의 과반수가 이재명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게 시대 그러니까 정신이 이재명이 될 수 안 돼를 걸고 하니까 이거는 100% 지는 명분이야. 이렇게 지는 대의야. 우선 대의가 없어. 아. 네, 그다음에 두 주체 모두 대의에 헌신하려는 자세가 없어. 예. 이게 한덕수는 그냥 집비 몰라. 맞아. 자기만 알아. 아, 최악이네, 네. 최악. 그다음에 김문수는 아,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 그냥 지금이 좋은 거야.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인생의 황금. 굴러온 돌이. 지금 황금이에요? 네. 그 94년도인가 YS당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고집센 사람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민중당 하다가 말아먹었을 때 집에 찾아가지고 형님 민중당 하시지 말고 국회의원 배지하세요. 민주당 가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총재 찾아서 인사 한번 하고 그러면 TK 출신에 서울대 출신에 노동운동 출신에 최고입니다. 최고. 무조건 수도권에 좋은 지역구 줄 거니까 거기 출마하세요. 근데 김대중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 김문수가요? 네. 뭐 돼? 아, 왜 그래서 인정을 안 해요? 민정당으로 간 자기가 거예요. 네. 전혀 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요? 나는 심재철, 김문수 전부 다 민주당 가서 하라고 내가 정말 심재철은 전화로 내가 독일 있으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문수는 민중당 할 때부터 내가 형님 민중당으로는 죽었다 깨도 국회의원 못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하세요. 이거 내가 맨날 했었다고. 나는 당 안 하면서. 나름 고집이 있네. 한 번 이렇게 꽂히면 이 백스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김문수 씨는 지금 너무 좋은 거야. 그러겠죠.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게 민중당 하다가 여기 보수당에 들어와가지고 30년 넘게 이 말하자면 서자 취급 내지 굴러온 돌 취급 다리 밑에서 주워 넣는 취급 받다가 먹었잖아 이제 당을. 이거를 며칠도 못 즐기고 그냥 하라 그만두라고?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세 번째는 승패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무소속이어가지고 여론조사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지난번처럼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블 스코어로 질 것 같아. 더블 스코어로 한덕수가 이기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김문수한테 꾸르라는 그런 건데 거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저는 안 돼? 이거에 안 돼, 안 돼. 아니,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아니, 안 된다는 게 단일화가 안 돼요? 단일화는 되는데 단일화는 되는데. 게임으로 단일화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이제 한덕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을 쓰면서 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 시간 전에 단일화가 되어서 네. 자기가 기호 2번 달고 나가야 자기 돈 안 들이고 선거를 할 거 아니야. 한덕수 입장에서 그리고 선거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지금 유인물 준비 작업 이런 것, 서류 작업 이런 것도 전부 다 국힘당의 해당 행위자들이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네. 국힘당 국회의원과 핵심 당직자들이 지금 진해 후보 뽑아놓은 한덕수 거. 사진 찍어주고 스튜디오에서 다 출마 준비 시켜주고 있어요. 너무 웃겨. 한심하다. 근데 한덕수는 11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잖아요.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안 되면 무소속이야.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야 돼. 네. 그렇지. 후보 등록을 무소속으로 해야 돼. 네. 그러면 등록하고 나서 단일화를 하잖아. 그래도 그러면 돈만 꺼나받고 네. 자기가 안 하게 되면 돈만 꺼나받고 마는 거고. 기타금만 해도 3억이잖아. 김문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12일 전에 단일화하면 그냥 자기 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한덕수가 돌아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번 달고. 네. 그건 죽었다 깨도 안 돼. 그러니까 일단 후보 등록 마감 때까지는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럼 5월 11일까지는 누워 있는다. 그렇지. 네, 뭐 어디 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가 뭐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든가 어디 가서 그죠? 어디 가서 뭐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든가 하여튼 안 들키고 그냥 오늘 우리 있으면 돼. 녹화할 때 보니까 뭐 KTX 타고 대구 갔는데 만나러 간다고 한덕수가 또 KTX 역으로 가고 있더라고 내가 날아가러 오기 전에 보니까 그리고 뭐 당 지도부도 막 쫓아가서 대구 네. 간다고 난리던데. 그 김문수가 그거 했어요. 그 뭐야 더 이상 선거운동 안 하겠다 일단 정지시켰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눕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천재 특각이다. 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객이면 한덕수가 등록을 안 할지도 몰라. 네. 아, 한덕수가. 네, 그러면 자동 단일화잖아. 와. 그다음에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했어 한덕수가. 그러면 그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네. 김문수가 여론조사를 해서 아웃되면 투표용지에 기호 2번이 없네. 없어. 그 한덕수는 몇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후보를 다 번 받아봐야 되겠죠. 되는데 히읗이잖아. 네. 가나다 순으로 가면 저 밑으로 가겠네. 저 뒤에 가요. 10번 밖으로 나갈지 10번 안에 밖으로.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면 국힘당은 당의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그다음에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지도 못해. 그렇지. 선거운동도 못 당적을 가지고는 선거운동 캠프에 가지도 못해. 갈수 못해요. 오. 공식적으로 당이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도 없어. 없어. 네. 그냥 한덕수 혼자서 위장 탈당한 국힘 당원들 몇몇하고 위장 탈당한 국회의원 몇 명하고 선거를 치러야 돼. 자기 돈 쓰면서 자기 돈으로. 네. 와. 물론 보전은 받겠지만 나중에 15%는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아니 못하게 할까요? 해야죠 우리가.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김문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은 자기 편이네. 시간은 나의 편. 와. 당연하지. 그래서 야 이렇게 게임으로 이렇게 단일화하는 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해봤자 효과도 없어. 똑같은 사람들을 놓고 단일화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할까? 이거를 국힘당의 당 지도부는 지금 이제 8일 날 예. 전국위원회 소집을 네, 했고 맞아요. 11일에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소집을 해놨어요. 네, 맞아요. 왜 했을까? 그거 수분 전국위원회에서 단일화 투입받고 예. 바로 전당대회에서 후보에서 갈아 끼우려고 지금 그렇죠. 그걸 다 잡아놓은 다 해놓은 거예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때까지 나타나면 안 돼. 입 후보 준비만 하고 맞아. 그 입 후보 준비는 이제 차명진하고 뭐 김재원. 김재원 등등이 와서 하겠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당에서 그렇게 퇴출시키겠다 막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네, 김문수를. 자네가 뽑은 어떻게 후보인데 대출을 후단협 우리 그거 2002년도에 민주당에서 해봤잖아. 그거 안 돼. 그거 해봤자. 그러니까 김문수는 와. 자기가 시간이 자기 편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어쨌거나 선출된 후보라는 법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통을 법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덕수는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많잖아. 그렇지. 한덕수는 믿을 수 있는 게 점괘밖에 없어, 없어요. 제가 없어, 보기에 점괘. 김문수는 열받는 게 네. 원래 후보가 되면 그 당무 선권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대선 기간에는 후보가 당 대표나 왕이야. 다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선대위를 띄우면 당의 모든 일상적인 당무권이 선대위로 넘어가게 돼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선대위 구성을 국힘에서 안 해줘. 지금 선대위도 구성 안 해주고 구성 안 지금까지. 해줘. 와, 그건 그다음에 너무하더라. 그 무슨 사무총장 바꾸려 그랬는데 사무총장도 안 바꾸고 네. 그 후보 일정 공지도 당에서 안 해주고 안 해줘. 뭐 아무것도 안 해줘. 돈도 안 주고 물론. 그러니까. 이거 우리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 때 경험해봤거든. 그때 그랬어요. 그때 당 대표를 하나갑시가 하면서 네. 선대위는 꾸렸는데 선대위 돈을 안 주잖아.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내려온 걸 선대위 주지를 않아. 와. 우리 다 겪어봤어. 어. 요거
힘들어. 힘들지. 와. 힘들어. 그래서 사무총장을 맨 먼저 바꾸려고 한 게 그러니까. 사실 돈 챙기려고 한 건데 안 안 바꿔줘 버리잖아요. 바꿔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강동. 아까 이제 김문수 씨가 너무 좋고 황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그 당무 우선권을 김문수 씨가 얘기할 때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 양반이 벌써부터 이제 야 나 김문수인데 너 관등선명 뭐야? 요걸 시작한 거야. 나 한덕수인데 야 나 후보인데 너 뭐야? 요걸 한 거거든 지금. 나 김문수인데 하고 나 한덕수인데를 합치면 모덤수인데. 아 그러면 결국은 한덕수는 뭘 해볼 게 없네요. 김문수 그렇지. 따라다니고 따라다니서 사정하는 거밖에 그럼 없지. 계속 그럼 쫓아가야지. 한덕수랑 조이대랑 사정이 비슷하네. 사정이 좀 비슷하네. 한쪽에서는 통지서를 전달해야 되고 네? 출석 통지서를 전달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지금 단일화 뭐 서명 문건을 전달을 해야 야 돼. 그래도 아이고. 조이대는 자기 돈은 안 쓰고 월급 받는 대법관 9명의 똘마니가 있잖아. 나라 돈으로 하잖아. 한덕수는 다 지 돈으로 해야 되는데. 아 한덕수가 더 상황이 안 좋지. 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단일화 생각해봐요. 상황에서는. 후보 등록을 하려면 음. 후보 등록 수료도 갖춰야 되고 기타금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등록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홍보물 시안 내야 돼요. 예. 그걸 인쇄하기 전에 먼저 편집해가지고 디자인해서 선관위에 갖다 내야 돼요. 그 다 돈이야. 홍보물 찍는 거 무지막지하게. 근데 한덕수 돈이 좀 있잖아요. 이제 도- 아이, 한 100억 좀 아깝지. 있던데.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김문수는 25일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일 날 등록을 마치고 25일까지 14일 동안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어. 그 하루에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아무리 가가지고 뭐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를 의미 외쳐도 없어. 이거 한 번 외치는데 돈이 몇 천만 원. 아니 그러면은 김문수는 이런 거를 미리 다 알고서 아, 그거 당연하지. 빠꼼이지 거기는. 진짜로? 완전 빠꼼이지. 이거 알고 경선에 한덕수라고 제가 제일 먼저 단위로 알 겁니다. 당연하지. 이걸 한 거라고? 그거 안 했으면 그거는. 한동훈한테 졌어요. 아, 그거 당연하지. 했으니까 이긴 지금 거야. 사기 사건이라고 그러잖아. 예, 사기꾼이라고 사기 해요. 사건의 집에 본질이 당해서 그래. 뭐냐면 사기가 언제 성공하냐 하면 사기 치는 놈하고 사기 당하는 놈이 공범 관계에 있을 때 가장 잘 성공해요. 예컨대 있잖아. 어이 선생님 이거 저희 공장에서 납품하는 거 싹 빼온 건데 10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 원단 좋은 겁니다. 그런 사기 많이 쳐요. 네. 그러면 사기 당하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그 의도를 가지게 되잖아. 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기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국힘 정치인들은 이런 거지. 아 김문수가 내가 후보되면 나 밀어줘. 그냥 당을 위해서 우리 선거를 위해서 한덕수한테 그냥 단일화 바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게 100만 원짜리 원단 20만 원에 드릴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자기들이 그런 사행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김문수를 밀은 거 아니야. 김문수가 그 사기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법적인 후보 교체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라고. 그 더러운 욕망을 그렇지. 더러운 욕망으로 이용한 거지. 이용을 한 서로 거구나. 이용한 거지. 와 대단들하네. 대단하지. 대단들해. 그리고 김문수가 지금 국힘 안에 자기 세력이라도 강고하게 있으면 또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김문수도 굴러온 돌이잖아요. 김문수가 명색이 자유통일당 초대 대표 출신입니다. 아스팔트 우파야. 주역이고, 예, 창당 주역이고 와. 자유통일당에는 자기 세력이 있을지 몰라도 국힘에는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나 단일화 하겠다 그렇지. 네. 이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후보를 먹으려면 그 아이템을 자기가 취해서 보여줘야지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할 거다. 그리고 선거 한두 번 해본 빠꾸미가 아니잖아. 한덕수는 완전 줬자고. 근데 이제 김문수 씨도 자기가 못 이긴다는 거 알아요. 본선에 가도. 네. 그 지금 이재명 예비 후보는 막 골목골목 경청 투어 한다고 다니면서 막 수첩 들고 뭐 막 민원사항 적고 있고 뭐 거기서 온갖 얘기들을 하고 뉴스에 맨날 공약이 나오잖아. 네. 근데 지금 김문수도 공약이 아직 없고 한덕수도 출마 선언을 했는데 공약이 없어. 아니 무슨
무슨 공산당 선거야 뭐야 이게. 아니, 김문수는 단일화가 공약이었잖아요. 공약이 한 개뿐이야. 이재명은 안 돼. 이거 하나야. 이재명 안 돼. 그 단일화. 공약도 안 지키잖아 지금. 이런 선거가 도대체 네, 어딨냐고. 없죠. 지금 국힘이 완전 쑥대밭이 돼요 지금.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한동훈이가 군침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둘 다 망해라. 그렇지. 다음은 나다. 그렇지. 그래서 한동훈 지지자 중에 그런 웹자보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뭐요? 재벌 찍자. 아, 한동훈을 위해서. 그 거의 지난번 이낙연 그렇죠. 아, 진짜? 쪽팔이들이 윤석열 찍자고 하는 거하고 같은 수준의 얘기가 지금 와 진짜. 나오고. 와. 한동훈을 엉망이네. 복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찍자. 똑같아. 그래서 이제 당 대표 하겠다는 거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판에 한동훈이는 절대 끼지 않고 망하기를 기다렸다가 당 대표 주워 먹으러 가려고 할 거고. 망해도 그렇지. 이제 완전 폭망해야 자기한테 기회가 올 거 아닙니까? 쌍권 지금 예. 뭐 권영세, 권성동 등등은 왜 그러면 국힘 현역 의원들은 그렇게 김문수를 쫓아내고 한덕수를 세우려고 그러냐? 경쟁력 별 차이도 없는데. 네. 그거는 김문수는 저게 저렇게 대선을 치르고 자기 세력을 그 안에 심어가지고 계속 뭘 하려고 할 사람이고 아. 한덕수는 와서 떨어지고 나면 집에 갈 사람이잖아. 아니 그것도 잘못된 욕망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 있는데 자기 동네 그 지방의원 공천권 이런 거 자기들이 먹어야 될 거냐. 지금 대구시장. 국힘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강세 지역, 초강세 지역에만 있단 말이에요. 네. 경합 지역을 지난번에 거의 다 졌기 때문에 네. 여전히 자기들은 자기가 공천을 주면 시장 군수 뭐 구청장 또 지방의원들을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거기 수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 근데 김문수처럼 말도 잘 통하고 지 고집대로 할 놈이 오면 곤란하잖아. 김문수한테 당 뺏길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당을 절대 먹지 않을 놈을 대통령 후보로 하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정치업자들의 계산법이야. 아니 근데 그 반전으로 한덕수가 된 다음에 한덕수가 이제 대선에서 떨어지고 한덕수가 당을 장악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반전으로.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 아. 김재원도 좀 안쓰럽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김문수 옆에 붙어가지고 막 자기가 행동대장도 하고 스피커도 하고 막 하던데. 거의 내년에 대구시장 하고 그거 노리고 싶잖아.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가 떨어지고 나면 나는 대구시장 노릴 것 같은데. 홍준표 모델 있잖아. 홍준표 모델. 야 반전이다. 진짜. 탄핵 뒤에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대구시장 가는. 와. 이미 그 코스가 있거든. 아 실제 있는 코스네. 그렇지. 그럼 김문수랑 김재원이 또 싸우고. 와. 그때 명태균은 어디에 설 것인가? 그 명태균 씨는 이제 뭐 나중에 뭐 특검도 하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건진에 비하니까 좀 별게 아니더라고. 건진이 더 위인 것 같죠. 근데 이런 말하면 엄청 자존심 상해할 것 같은데. 아니 일단 건지는 관봉을 우리한테 보여줬고. 그러니까 관봉. 관봉이 거기 봉투잖아. 명태균 씨는 봉투에 명태균은 봐도 호바나 하잖아. 컨텐츠 호바나 컨텐츠 봉투였어요 겨우. 네. 좀 사실 차이가 있더라고. 또이 매불쇼 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판단할 때는 물질의 증거가 있을 때 제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 관봉 대 코바나 컨텐츠 편지 봉투. 그거는 차이가 좀 있어. 명태균 선생님이 조금 자존심 그렇지. 상하시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관봉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관봉. 네네. 알겠습니다. 자 좀 그러면 불안감이 많이 떨어졌죠. 네? 불안감이 많이 불안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참 가벼워요. 팔랑기야 팔랑기. 요래놓고 또 돌아가가지고 그게 누가 또 이게 불안적인 요소를 하나 올리면 또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불안감을 덜 가지는 이유는 만약 민주당이 경각심이 없고 헬렐레 해 있고 이러면 제가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국힘당이 어떻게 한다, 뭐 대법원이 어떻게 한다 이거는 불안하지 않은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게 믿음이 덜 갈 때는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네. 지금 되게 믿음직합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 신경안정제 역할은 여기 매불쇼에서 제가 하는 신경안정제 역할은 오늘이 끝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길 기대합니다. 이 싸움이 이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싸움이
정치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정치인 이재명을 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죠. 그렇지만 이 싸움의 성격이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고요. 헌정 질서 지키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정치 질서, 게임의 룰 이걸 지키기 위한 거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재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이 중요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자꾸 이재명 지키기로 네이밍을 하면 MBC가 난감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 이 싸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플랜 B 이른바 플랜 B 뭐 대안 후보 뭐 이런 거 외에 저는 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지만 속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냐면 무기가 다 있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고 이것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법으로 맞서야 된다. 네. 전공법으로 맞서서 극복할 때에 그렇지. 제대로 의미 있는 싸움이 되는 거다. 진짜 내란의 강을 거의 다 건너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네. 이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함께 손잡았던 사람들, 이끌었던 사람들을 믿고요. 6월 3일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선거 압도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그렇지. 이 대법원에서 조희대 이름이 자꾸 일본 사람 이름이 생각나. 쉬는 시간에 계속 그거 하시니까 입에 붙었지. 조희대. 네, 조희대 씨가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헌법의 불소추 특권 그것도 딱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법원에다 각급 법원에다가 모든 재판은 퇴임 때까지 스톱. 이 결정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야 나라가 덜 시끄러워요. 그게 다른 계속 재판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니 헌법의 취지대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결속해서 서로 신뢰하면서 밀고 가서 명확하게 민의를 대선 투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네. 그게 이 모든 내란의 후유증을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네. 한 말씀만 보태자면 이게 결국은 아마 기를 잡지 못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보는데 나도 그렇게 봐요. 예.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대선에서 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이 분노와 불안을 절대 잊지 마시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나고 나서 안 돼. 아이, 그래도 뭐 아이, 사법부가 또 그럼 이렇게 해서 안 하네.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시고 꼭 이 이름들 네. 잊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추진하고 아유. 있는 모든 법안들은 다 통과시켜야 예, 되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 네. 그거 모든 법안의 이름에 조희대 법안이라고 쓰세요. 아, 그 빌런들과 싸울 때마다 항상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22대 총선의 결과. 맞아요. 그럼요. 항상 200개가 안 돼가지고 좀 실망스러웠지만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훗날 빌런과 싸울 때마다 우리가 야 22대 대선 결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할 수 있게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이게 된다. 집권자의 힘이라고요. 결국.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입법부도 다수의석을 갖게 되고 행정부 권력까지 갖게 되면 정말 개혁을 힘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지체 없이 뭘 하라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막 넉 달씩 안 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죠. 전혀 이제. 전혀 자, 그러면 오늘은 마음 편안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까봐 15일 전 불안감이 조금 12일까지 기다려.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긴장은 놓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